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들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유홍준 교수께서 말씀해 주셔서,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유명해지게 된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렇습니다. 문화유산,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돌덩이인데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익이 되기는 참 쉽습니다. 전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되죠. 역사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삐딱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역사. 구체적인 지명을 찾아다니면서 독재유산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즌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물뚝심송, 지금 입안에 물혹이 생겨서 불혹의 나이에 고생하고 계시는 물뚝심송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근데 개인의 병세에 관련된 문제는 이 방송에 이렇게 노출시키면 곤란합니다. 아, 그거 모르시는구나. 유명 연예인들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사생활이 없다? 그럼요.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서 누가 했단 말이죠, 그게? 아, 네. 오늘도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다 하다 보니까 네네. 여차하면 시간이 넘칠지도 모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달려주세요. 예, 달려야 됩니다. 네. 예. 드디어 이제 독재유산 답사기 시즌1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려고 하는 중인데요. 네.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막판에 가장 긴박하게 급한 상황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네.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에서는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가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이 왜 횟수가 차이가 나는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예. 예.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선거에서는 이승만과 자유당이 이길 수가 없는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계속 신망을 잃었고 네. 국민들,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또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면서 살기가 극도로 어려워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아마 요즘같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은 이승만은 아마 여론조사를 못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사해보면 뭐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을 테니까요. 카톡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텔레그램으로 네. 전의를 하고. 네. 네. 그렇지만 이승만을 둘러싼 사람들, 그 권력의 달콤함을 나눠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선거였던 네. 거죠. 이게 지는 순간 자신들이 저질러온 온갖 부정과 부패가 다 드러나게 될 거니까 네, 네. 결코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쪽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뭐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사람들도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죽으니까. 네. 권력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옛말에 권력이라는 게 호랑이와 같아서 한번 등에 올라타면 내릴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내리는 순간 자신이 그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니까. 네.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결국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작정 달려가게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독재 권력도,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독재 권력도 순순히 물러난 독재 권력은 없어요. 그렇군요. 예. 타도 되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해먹거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자연사를 하거나 아니면 끌어내려지거나. 네네.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순한 논리입니다. 순순히 자신의 권력을 내놓은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네. 어쨌든 간에 이길 수 없는 대통령 선거를 이기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기상천외한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게 사람들이 궁하면, 닥치면 진짜 희한한 짓을 막 하게 됩니다. 뭐 요즘에도 뭐 비슷하죠. 예.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 일정 뭐 3월이나 5월 달에 하게 되는 선거를 3월 달로 땡긴 것부터가 네. 이상한 짓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느냐? 뭐 물론 당연한 얘기죠. 야당이 준비할 시간을 빼앗아 버리자. 네. 뭐 자주 쓰는 전법이죠. 근데 그런데도 더 웃기는 게 아니라 비극적인 게 선거를 한 달쯤 앞두고 야당의 대권 후보가 돌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병옥 민주당 후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때가 자유당의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네.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네. 정당한 정치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최후의 기회였다는 거죠. 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승만이 단독 출마했다면은 그냥 단독 출마하게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무조건 이길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왜 했느냐?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기붕이 문제가 됩니다. 아.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근데 또 생각해보면 부통령 후보 이기붕도 지난번에 한번 낙선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또 낙선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했느냐. 네.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집단은 한번 시동이 걸린 부정선거에 시동을 끄질 못한 거죠. 그냥 네. 달려간 거죠. 네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1차. 제대로 선거를 했다가 이승만이 당선되긴 하는데 득표율이 형편없을 때. 아하. 이러면 권력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가오가 안 서는 거죠? 그 가오가 네. 안 쓴다. 그 방송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죄송합니다. 예, 이런.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그때 자유당 정권을 관리했던 그 하수인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이승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기붕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긴 대통령이 너무 노쇠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예. 모르니까.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 권력의 속성상 멈출 수가 없었다. 네. 그냥 관성이 붙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돈 문제입니다. 아, 네네. 부정선거를 해야 돈이 풀리죠. 지하경제도 경제다. 그렇죠. 네. 지하경제 활성화가 되죠. 네. 네. 그때 이제 그 조병옥 후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미리 다 조직을 준비하고 네. 가동시킬 준비태세를 갖췄는데 돈만 뿌리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시미 칼이랑 예. 곤봉이랑 다 준비해놓고. 다 장비도 샀는데 그 장비 기다리고 대금도 있는데. 결제해야 되는데. 네. 예. 그저 고무신 가게에도 그럼요. 얘기해놨고. 대량 생산체에 돌입했는데. 양조장에도 얘기해놨는데. 예, 막걸리도 막 만들고 네네.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승만의 나이였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공식적으로 1875년생이니까 이때 이미 벌써 85세였던 거예요. 60년 당시. 우리나라 나이로 86, 우리가 치면 86세죠. 네. 예. 이승만이 하와이에 가서 죽게 된 시점이 1965년 이따 나올 텐데 이제 그때가 91세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60년 시점에서는 86세라고 보는 거죠. 갑자기 내일 아침에 뉴스에 어젯밤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안 일어나십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전혀 이상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본인의 이승만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역사가들의 주장에 따라 생각해 본다면 젊어서부터 조국을 떠나서 미국, 하와이, 중국을 왔다 막내하면서 막 밀항하고 풍찬 노숙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사람인데 그때까지 살아있던 게 신기한 나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젊어서 고생 많이 했으면 이렇게 오래 못 살거든요. 몸이 상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갑자기 죽게 되면 어쩔 것이냐. 네. 그때 당시 헌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의 나이를 고려한다면은 사실 3.15 부정선거에서는 부통령 선출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니까. 이기붕이 무조건 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지난번 선거에 떨어졌고 사실 그 자유당 내 당내 경선도 위태위태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기붕을 되게 싫어합니다. 시중 여론은 이기붕은 간신배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런 기춘스러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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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튼. 갑자기 좀 당황스럽군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냥 제 말이에요. 그냥. 예. 방송 내용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였던 것이 아니고,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부정선거였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이미 세간에서도 이런 걸 다 일반 유권자들의 사이의 여론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네. 이기붕에 대한 악감정이 더 널리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자, 이제 그렇게 부정선거가 시작되는데 이제 어떤 기획이 있었냐면은 일단 3.15 부정선거를 총괄 지휘한 책임자는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최인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인규. 예, 최인규. 1959년 3월 달에 내무장관에 취임을 해서 60년 3월 달에 부정선거를 공개적으로 기획하고 진두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썼고요. 그렇겠네요. 전국을 돌면서 각 지역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왜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되어야 하는가를 실제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역설을 하면서 내무장관이. 그 당시는 내무부가 아주 힘이 막강했어요. 막강했죠. 네. 그 사법 체계도 장악하고 있었고. 그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 총책이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때 당시는 중앙선관위 같은 조직도 없었거든요. 네네네. 선거를 기획하고 관할하는 데가 내무부였습니다. 예. 선거를 담당한 장관이 이승만이 이겨야 된다. 네. 이러고 막 전국을 순회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이거 내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의아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애무부 장관은 애무에 전력하고 그 모든 것은 그 반대편 내무잖아요. 예, 그렇죠. 이 모든 걸 관장할 수 있었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장관이 말이지. 장관이 진두지휘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공무원 조직을 재구성을 하고 공무원 조직의 산하에 각 지역별로 이제 힘께 안 쓴다는 깡패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네. 그걸 다 조직으로 탄탄하게 결속을 시키죠. 선거 전부터 그냥 그 깡패들이 동네를 막 회잡고 다니면서 이번 선거에 무조건 자유당이다. 무조건 국부 이승만 대통령 각하를 재선시켜야 되고 우리나라가 안정되려면 이기붕이 부통령이 돼야 된다. 막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이제 대리투표,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했죠. 읍장, 이장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투표를 안 온 사람들 표를 대신 찍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 시골에서는 두세 명씩 이렇게 조를 엮습니다. 네. 한 조로 같이 투표를 하게 시키는데 그 중에 한 명씩 자유당 끈앞풀이 있는 거죠. 아이고. 감시하는 거죠, 서로. 북한의 5호 담당제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아니, 서로, 닮았어요, 그렇게. 거의 똑같습니다. 네네네. 그런 게 나오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부정선거에 동원했던 방법 중에 최대 압권은
그냥 사전에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무더기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빈 박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예. 50m에서 출발한 사람이 있었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혼자 달리고 있는데. 이 가짜 투표지를 미리 넣는 방식을 너무 무식하게 많이 써가지고 어떤 웃지 못할 결과가 나오냐면은 막 지역별로 나중에 개표를 하는데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투표용지가 그 지역의 유권자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너무 많이 있는 거죠. 허걱. 예. 그래가지고 일단 공식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 유권자 1119만 6,490명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1,08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97% 정도가 투표를 한 거로 나옵니다. 이게 뭐 거의 북한에서 하는 투표랑 비슷해진 거죠. 그 중에 무효표 제외하고 963만 3,376표를 이승만이 득표를 해서 득표율이 100%가 나옵니다. 어이구, 이런 기밀성스러운. 네. 그러니까 무효표 제외하고, 물론 이제 투표용지 자체에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승만을 안 찍은 표를 몽땅 무효표 처리를 했나 보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건 그렇다 치죠. 근데 그 와중에 이기붕 부통령이 부통령 선거에 참여한 사람 1,052만 7,445명 중에 투표율이 94% 정도 되고 득표가 833만 7,059표를 득표해서 79%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엄청나네요. 이 숫자만 해도 엄청난데요. 이게 이제 개표 과정에서 한때 이기붕의 득표율이 97%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전국 각지에 막 전화를 긴급 비상 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은 득표율 80%, 이기붕은 70%에 맞춰라. 이런 국정원스러운. 그냥 이게 가이드라인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댓글도 아니고 아예 전화로 지시를 했군요. 그게 막 나중에 다 밝혀져가지고 처벌받는데 근거로 사용됐었죠. 그렇군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내무부에서 지방국장을 하던 최병환이라는 사람은 아니 70%도 좀 그렇다. 남사스럽다. 50%로 맞춰라. 그래서 지역에서는 70%가 맞냐 50%가 맞냐 다시 또 확인 전화가 다시 오고. 이분은 아주 현실 감각이 좀 있군요.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79%로 맞게 된 겁니다.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선거판이 이 정도가 되면은 걸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아무리 당시에 시스템이 미비하더라도 그때도 야당 참관인도 다 있고 막 보는 눈들이 다 있는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문제가 있는 투표함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발견한 사람은 대부분 야당 참관인이나 야당 관계자들이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고 막 쫓겨납니다. 막 폭행이 막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함에서 유권자 수보다 많은 투표용지가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이요. 사람들이 열받아서 투표함을 끌고 나와서 막 불질러 버리고 이게 무슨 선거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을 관찰하게 되고 저항이 시작되는 거죠. 해도 너무한다. 너무하니까. 프리미엄 인정해 줄게.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우리 적당히 할 거 각오하고 투표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댓글을 1000개만 쓰면 말을 안 해. 10만 개를 써버리면 그러니까요. 최초로 이거에 저항해서 봉기한 지역은 경남 마산입니다. 물론 선거 전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경북 대구에서도 저항이 시작됩니다. 2월 28일자로 선거 전에 이미 대구 지역 학생들이 시위를 엽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타도, 독재 타도를 기치로 걸고 이거를 228 대구 학생의거라고 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 신선합니다. 대구라는 지명이.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구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최초로 봉기한 선거 결과에 분노한 최초의 봉기는 마산에서 벌어집니다. 마산이 자랑하는 3.15 의거가 되죠. 투표 당일날. 그러니까 이게 3월 15일 날 마산 지역에서 벌어졌던 의거를 2010년도에 와서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념일로 승격시켜주죠. 지금도 마산에 가면 3.15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꽤 잘 돼 있고요. 거기 가면 3.15 의거 기념탑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왜 3.15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게 4.19 혁명의 전초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3월 15일 날 당일날 오전에 민주당 관련자들이 개표하는 투표가 막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먼저 증거를 잡아버립니다. 투표함을 체크했더니 약 40%의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14%도 아니고. 예, 40% 표가 반토막 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100% 이승만이 이기는 거죠. 아이고.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오전 10시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선거 포기를 선언합니다. 이건 선거가 아니다. 이건 오후 6시가 돼서 점점 시간이 흐르자 그 마산 민주당사 앞에 시민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죠. 시민들과 학생들이. 그때 숫자가 수천 명이 넘게 되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합니다. 네. 거기서 경찰들이 좀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약간 유화적으로 네. 우호적으로 좀 나갔으면 문제가 좀 덜했겠는데 네네. 경찰이 거기서 민주당 간부들을 막 줄줄이 연행을 해버립니다. 시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자 그 밤중에 6시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8시, 9시에 되자 모인 군중의 숫자가 10,000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마산같이 작은 도시에서. 그렇죠. 당시에는 뭐 마산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은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발포를 해버립니다. 거기서 총격이 벌써 벌어지는 거죠. 네. 조준한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처음엔 위협 사격이었다가 근데 실제 발포를 해가지고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아이고. 그 발포를 피해서 시민들이 도망 다니면서 그냥 순순히 해산한 게 아니고 네. 자유당 당사를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산에 자유당 소속 의원이 있었는데 허윤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허윤수 의원의 집을 또 막 파괴를 때려 부셔버립니다. 아이고. 이 허윤수라는 사람이 왜 그랬냐면은 네네.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해서 의원이 된 다음에 네.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어요. 아니 이런 조경태스러운.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철새의 원조급인데 네. 그 마산 시민들에게는 배신자였던 거죠. 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폭발한 사람들이 그 허윤수의 집을 막 때려 부숩니다. 네. 그때 당일날 그 밤중에 경찰의 발포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 7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쏴 죽인 거죠. 네. 그게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경찰도 인정한 게 7명이고 네. 다수가 실종되는데 이 실종된 사람 중에서 더 큰 사건을 예고하는 사람이 한 명 섞여 있던 거죠. 또 사명자 숫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된 사람만 그렇다는 얘기고, 마산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죠. 네. 광주에서도 부정선거에 항의한 시민들이 이제 그 투표소 현장에서 막 항의를 하는 시민을 그 투표소를 관리하던 정치 깡패들이 집단으로 구타합니다. 예. 여기에 분노한 그 학생과 시민들이 금남로에 또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항의 시위를 막 벌이고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 이게 전국적으로 막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데 경찰이나 당국은 모른 척 해버리죠. 다 눌러덮는 거죠. 이 권력이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자꾸 이게 지금 이게 요즘 같은 얘기가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거 자유당 때 얘기예요. 자유당 때 얘기입니다. 자유당 때 얘기입니다. 이거 요즘 얘기 아니에요. 이때 정부는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네. 이 평화적이고 그 민의를 반영한 선거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 네. 공산주의자들이 사주를 해서 전국 각지에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동요하지 마세요. 결국 좌빨들의 소행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이때 이제 막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마산의 상황 사람이 막 죽고 그랬는데 경찰이 발포해가지고 네. 그 기자회견하고 막 공식 의견을 발표한 자리에서 네.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네.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느냐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총을 줄 때는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 발포는 당연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주에서 소유를 일으키는데 발포하는 게 뭐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군요. 뵈는 게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간이 흘러가다가 4월 11일 한 20여일이 지난 이후에 네네.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산이 바닷가 아닙니까? 그렇죠. 바닷가 마산 항에 3월 15일 당시에 그 실종된 거로 알려져 있던 한 학생의 그 참혹한 시신이 바닷물에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 시민들이 건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시신이 바로 그 유명한 김주열 열사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죠. 그리고 말하자면 발에 돌을 매달아갖고 가라앉혔는데 이게 떠오르게 된 거죠. 그 잘못 풀려가지고 네네. 예.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서 이 머리를 관통해 있는 네. 그런 참혹한 시체로 밝혀지고 이를 본 마산 시민들이 당장 검시를 요구했고 원인을 밝혀라 네네. 했는데 경찰이 시신을 회수해서 병원에 안치한 뒤에 검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한 시민들이 쳐들어갔죠. 병원에 쳐들어가서 많은 시민들이 그 시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 검시, 부검 뭐 이런 필요도 없는 거죠. 눈에 경찰이 발사한 철탄이 박혀 있는데 네네네. 그걸로 사망한 거고 막 발에 끈이 묶여 있어서 가라앉혔는데 그게 풀려서 떠오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바닷속에서 떠오른 그 모습을 예. 지역신문 기자가 예. 찍어서 그때 나중에 신문에도 예. 사건을 보도한 사람이 부산일보의 허종 기자입니다. 네. 이건 역사적인 특종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자 이제 시민들이 분노해서 또 모여들기 시작했죠. 네. 그 4월 11일 이후부터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를 습격해서 막 무기고를 파괴하고 그 수리탄을 갈취합니다. 그 수리탄을 뺏어가지고 본격적인 시가전을 벌인 것은 아니고 그냥 경찰서 앞마당에서 수리탄을 터뜨려버립니다. 우리 이만큼 화났다. 네. 예,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소요가 벌어진 게 4.19 혁명의 완전한 도화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소상하게 보도한 사람이 바로 얘기했던 부산일보의 허종 기자고. 허종 기자.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네. 전국에 뿌려지죠.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분노를 한 겁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건, 이제 4.19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벌어졌던 단계적인 소요들이 있는데 1차가 대구에서 벌어진 228 학생 의거, 2차가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의 3.15 의거, 광주에서도 또 같은 날 의거를 일으켰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 마산, 부산, 광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일제히 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함이 따로 없었습니다. 따로 없었죠. 네.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대구와 마산과 부산이 보여준 그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김영삼의 가장 큰 과오라고 한다면 IMF를 불러왔던 것이 아니고 3당 합당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투항을 했기 때문에 야성을 갖고 있었던 부산 경남 지역이 전부 다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많이 아쉬운 일이죠. 단순히 또 그게 김영삼이라는 정치인 한 명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 어떤 자본주의나 시장 자유주의 이게 막 확산되는 과정에서 돈 문제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는 걸로. 예, 다음은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김주열 군의 시신의 사진이 전국으로 보도되자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하죠.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네. 네. 태평로와 세종로에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낭독하게 되죠. 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아직도 4.19가 아니라 4.18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좀 가소로운 얘기죠. 아니, 연세대 출신 물뚱님, 왜 가소롭다고 생각하십니까? 4월 19일이죠. 4.18이죠. 연세대보다 하루라도 일찍 데모해야 된다고 거리로 나왔다는. 하루 먼저 나왔다고 그걸 꼭 그렇게 굳이 티를 내야 되겠습니까, 꼭? 아니, 그게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예. 연대 출신 물뚱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지금 저희가 학교로 이렇게 싸울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네네네. 근데 너님이 먼저 도발했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예. 총궐기 선언문을 낭독하고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이때 그 유명한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 유진호 총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학생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귀가를 하라. 유진호 총장이 사실은 고대 총장으로서 신망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죠. 예. 나중에 야당 당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죠. 나중에는 좀 약간 이제 그런 겁니다. 세월이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총장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오후 4시경 해산을 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네. 자진해산하고 귀가하는 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당시 종로구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임화수라는 정치깡패 패거리들이 임화수가 이끄는 그 패거리가 자전거 체인, 쇠사슬, 쇠파이프, 칼 등으로 무장을 하고 이 학생들을 습격합니다. 임화수 패였군요. 예. 이정재의 부하 정도. 예, 그렇죠. 중간 보수였던 임화수. 예. 그 임화수 패거리가 이 학생들을 습격해서 당시 같이 있던 기자들과 시민들까지도 다수 심각한 중상을 입을 정도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대강고 인근에 있었던 대강고등학교 학생들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럼요. 예. 더 큰 불상사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막 막았죠. 그 사람들을 막 습격을 하고 막 난자를 하다가 그 깡패들이 도망을 가버렸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다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회를 통해서 연계가 되면서 4월 19일이 D-Day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예. 4월 19일 아침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한자로 예. 격 크게 씁니다. 격. 그렇죠. 그래서 예. 모여라. 그래서 붕대 칭칭 가고 쩔뚝이는 예. 그런 학우들이 나오고 그렇죠. 전날 습격당해서. 예. 보고서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네. 시민들도 모두 대학생들을 다 응원하기 시작했고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예. 게 당시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니 네. 경찰력으로 이들을 모두 막는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한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니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How do you do를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나온 군민학교 학생들도 그때 그랬었어요. 뭐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니까 대학 교수들이 나서고 네. 교수들이 나서고 이제 중고교 학생들이 나서고 시민들이 나서고 나중엔 어린 국민 학생들까지 나서서 뭐 우리의 형님 누나 오빠 언니들을 잡아가지 마라라고 막 이렇게 그 천에다 막 직접 써가지고 네. 들고 나왔던 그 사진도 꽤 유명하게 널리 퍼져 있을 겁니다. 네. 예. 이때 상황은 제가 이제 뭐 각종 기록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좀 더 개인적으로.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아. 당시에 실제로 이 상황을 경험을 하셨고 그거를 저한테 한번 그 기억을 회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저는 이제 이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었죠. 네. 예. 저희 집이 그 서대문 쪽에 있는 그 조그만 마당이 있는 한옥집이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소문이 뒤숭숭하고 밤에도 막 뭐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어머님이 아침에 나가질 않으셨답니다. 네.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막 시가지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더니 네. 몇몇 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막 뛰어 들어온 거예요. 예, 집으로. 예. 어머니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은 막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예. 그 총을 맞았는지 칼을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급한 마음에 그 학생들이 일단 도망을 왔으니까 예. 그 뒷방을 비워가지고 그 방에 다 몰아놓고 네. 숨겨주고 이제 들킬까봐 학생들이 신고 온 신발들을 모두 모아서 항아리 속에 숨겼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안 보이게 한 거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아니나 다를까 경찰들이 몇 명이 뛰어 들어온 겁니다. 집에. 저희 집에. 네네.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냐. 어머님 막 벌벌 떨면서 모르겠다.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막 그랬더니 경찰들이 그냥 급했는지 휘휘 둘러보더니 그냥 나가더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이제 뒷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보니까 막 다쳤으니까. 네네. 그때야 뭐 응급약 이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집에 있던 그 아버님이 드시던 소주하고 네. 뭐 삼배 그 헝겊을 막 챙겨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친 상처를 소주를 부어서 막 씻어주고. 그때 소주 도수가 아마 30도가 넘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소독 기능이 될 겁니다. 그게. 아버님이 나중에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소주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아버님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예. 그 치료를 해주고 다들 막 지쳐 보여가지고 집에 있던 밥을 모두 모아가지고 주먹밥을 만들고 김치랑 같이 줬더니 네, 순식간에 학생들이 다 먹어 치우고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 뛰어나가더랍니다. 다시. 아니, 이런 자식들이. 예. 아마 생각해 보니까 네. 경황이 없었던 거죠. 밖에서 막 학생들이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어머님 기억에는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대부분 남학생들이었고. 그렇군요. 사실은 그 제가 다닌 학교가 고등학교 다닌 학교가 뺑뺑이 경기 고등학교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거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머님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예. 그 학생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들이 각각 교표가 다 틀렸는데 네네. 그 중에 분명히 경기고등학교 교표가 있었다. 화동. 예. 그 시내 중심가에 있었던 화동에 있었던 지금 정덕도서관입니다만 그렇죠. 예. 그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대문까지 와서 데모를 하다가 그렇죠. 그런 거 그랬던 그랬다는 거였죠. 얘기군요. 예. 주먹밥 얻어먹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예. 그때 그 학생 혹시 지금 살아계시다면 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라도 그럼요. 부탁.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네. 그 주먹밥 참 맛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힘내서 다시 나가서 또 친구들과 함께 네. 같이 싸웠겠죠. 뭉클합니다. 예. 네.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제 권력의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이제 다 논의를 해서 경무대 즉 대통령 당시 집무실 앞으로 모이기로 결의를 한 것이었고 네. 이제 4월 19일 오전 9시에 실제로 모였고요. 그 놀란 경찰이 발표를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당일날 사망 21명, 부상 172명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총을 쏜 거죠. 국민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비무장에. 대학생,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네. 예. 그리고 일단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은 이제 당시에 세간의 서대문 경무대로 불리우던 이기붕의 자택까지 쳐들어갑니다. 네. 예. 쳐들어갔더니 이기붕은 이미 놀라서
양주에 있는 모 군부대로 피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랬군요. 도망을 간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서울 전역에 막 학생들이 막 몰려다니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제 그 시위가 발생을 하자. 네. 오후 3시, 4월 19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이제 시위대들이 몰려다니면서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무기를 탈취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몇 군데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상호 총격전이. 그렇군요. 예, 서로 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그 이제 경찰은 이제는 어떤 시위를 진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먼저 발포한 건 경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우리 친구와 우리 동료와 우리 아들, 딸을 죽인 거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총을 탈취해서 경찰을 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 경찰들은 막 도망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서 군대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엄 사령관으로 송효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임명이 되게 되는데. 송효찬 장군은 그 이미 한국 전쟁 때도 사단장으로 그렇죠. 사단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고 물론 일본군 출신입니다만 만주군인지 일본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 맹장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전형적인 무인, 화통하고 술 잘 먹고. 예.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정세 판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경찰과 다르게 자신이 지휘하는 그 계엄군들에게 절대 선제 발포를 금지한다. 뭐 시민들이 총을 쏘고 덤빈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 전까지 계엄군은 절대 발포하지 마라. 참 현명하네요. 굉장히 현명한 이종찬스러운 그렇죠. 그런 이 예. 엄정 중립을 지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소요 사태는 군과 무관한데 네. 그 정부의 잘못이기 때문에 경찰이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군은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대신 총격전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무력화시키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대처를 합니다. 이때 선제 발포하고 진압을 그 가담했으면은 도대체 사태가 어디로 갈게 될지 참 내전 사태로 캄캄합니다.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당시에 그 무장한 시위대들이 네. 막 관악산으로 올라가 숨기도 하고 네. 막 그 내전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거기서 군이 발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네, 네. 자진해서 내려가서 무기를 반납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착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요. 백성들. 어떻게 이러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요. 예. 아유.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그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뭐 미국도 당시 그 주한 미 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던 미국 대사를 메카나기라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네네. 이승만한테 와서 물러날 것을 권유합니다. 이거는 수습하기 힘들다. 형님이 사절을 보내서 예. 자, 우리 형님의 뜻입니다. 고마해라.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묻다 아이가. 그리고 이제 그 내각들, 각부 장관들도 나서서 한두 명씩 네. 사퇴를 권유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승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경찰들이 나 모르게 벌인 짓이다. 부정선거도 자기는 모르는 일인데 아래에서 다 알아서 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포기하게 된 시점이 한 일주일,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네. 4월 26일 날 이승만이 하야할 것을 발표하게 되니까. 국민의 뜻이라는. 예, 아주 그 유명한 발표문이죠. 사실은, 사실 이승만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했던 게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제일 잘한 게 그거지만, 예. 지금도 냉정하게 한번 그 발표문을 다시 읽어보면, 네.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자기만 물러나면 모든 게 해결 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퇴각만이 가장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럼요. 자기만 보존할 수 자기 있는. 혼자 살 수 있는 방안을 택한 거지. 그래요.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뭐 어떤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이기붕의 안전마저도 그러니까요. 보장하진 않았어요. 이기붕도 나 몰라라 해버렸어요. 예. 실제로 이제 그 발표가 딱 된 날 이기붕이 이제 숨어 있다가 네. 경무대로 돌아옵니다. 네. 그 하야를 발표한 당일날 이기붕이 이제 몰래 경무대로 숨어 돌아와서 경무대에 있었던 가족들과 만나게 되죠. 네. 그러나 그가 이제 만나러 찾아온 그 가족들 중에 장남 이강석 당시 네. 군 소위였습니다. 예. 그 이강석이 권총을 꺼내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이기붕, 어머니 박마리아, 네. 남동생 이강욱을 모두 총으로 쏴 죽입니다. 사살합니다. 네. 장남이.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하게 되죠. 어머니 박마리아는 이기붕보다도 오히려 더 오지랖이 넓었던 권력욕이 예. 많았었던 사람이었고 이강석은 이승만의 거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렇죠.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이 됐었죠. 예. 예. 사실
이 상황이 4월 19일 날 전 국민이 봉기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보면 딱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란은 이승만이 자신이 무리하게 정권을 연장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저는 그걸 6.25 전이라고 보거든요. 한국전쟁 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530 선거에서 패배할 때 그때쯤에 이승만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포기했었더라면 네.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인 거예요. 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다뤄온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벌어졌던 정치파동, 뭐 국제 구락부 사건들, 발췌 개헌, 4.4 오입 개헌 이런 거 이승만이 포기했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네. 또 가슴 아픈 일들이죠.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사건, 각 지역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 사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이승만이 진작에 순리에 맞게 네.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권력을 포기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무리하게 권력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이승만이 끼친 그 폐해의 폭은 측정하기 힘들죠. 일단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요. 그렇죠. 그죠? 예. 미국에서 배운 그런 정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집권에만 맞습니다. 예, 예. 썼습니다. 바로 그 이승만에게 죽임을 당한 그 조봉암 선생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사무치는 거죠. 그는 한 사람이 잘 살고자 하는 정치를 했다. 그렇군요.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한 거다. 결국 그 한 사람이 잘 살고자 만인을 병들게 만든 독재자였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독재자의 말로는 정말 비참했던 거죠. 뭐 자신이 목숨을 부지한 것이 비참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쓸쓸하게 쫓겨났고 하와이로 이제 도망가다시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승만을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처벌하지 말자는 쪽이 의견이 훨씬 우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참 착해요. 그게 이제 뭐 착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가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물러난 독재자를 죽이는 것, 권력에서 내려온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네. 공화국으로서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도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하와이로 살려주고 싶으면 망명을 보내지 말고 네. 서대문 형무소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노역을 곰 눈깔도 좀 붙이고 그러게요. 예. 이렇게 시켰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돼버리는. 예, 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비참한 말로 그 이승만보다 더 비참했던 것은 이기붕의 가족이었는데 그러게요. 가족들이 스스로 서로 쏴 죽이고 자살하고 막 그러면서 아마 절망했겠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대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승만한테는 하야하라라는 정도였고 네. 이기붕은 처단하자가 주였을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다 끈떨어지고 권력도 날아갔는데 이 하늘 아래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좌절을 해버린 거죠. 같이 그냥 하와이 가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예. 뭐냐면 이승만 박사는 훌륭했는데 다 밑에서 잘못한 거다. 당시에 여론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너무 무른 생각이라고 보고. 모르는 생각, 순진한 예. 생각이죠. 이기붕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인데. 그러게요. 네. 모든 책임은 우두머리한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만약에 실제로 진짜 이승만은 착하고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럼 이승만은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죠. 무능한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어요? 무능도 죄입니다. 무능도 죄입니다. 예. 예. 그렇게 비참한 말로가 다가오게 되고 네. 이승만은 그 이기붕 가족을 그냥 조문을 살짝 하고 바로 하와이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때 날짜가 이승만이 5월 29일 날 하와이로 망명의 길에 올랐고 네. 5년 뒤 65년 7월 19일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솔직히 저는 감정적으로는 불만족스럽죠. 이런 분이 이렇게 편하게 네. 인생을 마치는 것이 네. 옳지 않다라고 네네. 보고 있지만 또 그래도 어떤 면으로는 평생을 나름대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했었는데 쓸쓸하게 이제 타국에 가서 죽은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불쌍해하는 사람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예. 자연사하는 독재자를 보는 심정 참 억장이 무너지지 그 않겠습니까? 독재자로부터 죽임을 당한 가족들을 가진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의 가슴은 어땠을까? 이거 우리가 결코 몰라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독재유산 답사기 시즌 1을 장식해준 독재자 이승만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독재자가 죽었다고 세상 모든 일이 다 해피하게 끝나진 않죠. 네. 살아남은 우리에게는 항상 할 일이 남게 됩니다. 네. 독재자가 죽었다고 세상이 저절로 잘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고 갑자기 모든 일이 다 잘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승만 물러나고 이기붕은 죽었고 근데 그 중간쯤에 장면도 그러니까
권력의 승계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승계되면서 장면한테 부통령이 왔다가 장면도 부통령을 사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황당한 장면이네요. 예, 네. 예. 그 장면 개그에 꽤 집착을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순서로 국무위원 중에서 수석 국무위원이었던 허정에게 권력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정 과도 내각이라는 그렇죠. 얘기니까. 모든 어떤 아직 일체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허정이 과도 내각을 이끌고 과도 정부를 이끌고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그러나 과연 잘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죠. 네. 1960년 5월 3일부로 이 모든 부정선거의 총책임자 최인규가 구속됩니다. 그리고 뭐 한희석, 뭐 재무부 장관 송인상, 4월 19일 당일날 내무부 장관이었던 홍진기, 네. 뭐 자유당 기획위원. 잠깐, 홍진기? 예. 저 홍석현의 그 아버지 홍진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전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예. 동양방송 사장이었던 홍진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군요. 예. 원래부터 잘 먹고 잘 살던 집안이었구만. 줄줄이 구속이 되죠. 네. 근데 4.19 혁명이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과거 정치 체제 자체를 다 청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대로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이승만, 이기붕 둘만 날아간 거예요. 예. 예. 거기다가 허정 과도 정부는 허정이 이렇게 대가 센 사람이 아니고, 네. 뭐 그 혁신적인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혁명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런 무슨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정상화의 비정상입니까? 그 과도 정부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및 발포 책임자 등 반민주 행위자를 특별법 같은 거로 처리하지 않고 네. 기존 법률에 따라 기존의 사법기관에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뒤집어지게 만든 그 사람들을 그러게요. 그냥 선거법 위반으로 다루겠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분노가 또 폭발을 하게 되죠. 결국 이제 그 언론들도 당시 언론들도 이 허정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네. 이게 이래서 될 일이냐? 이건 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그동안 죽은 사람이 몇이고 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해도 너무 많은 피가 흘렀는데 네. 이 피에 대한 대가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네. 뭐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장면 정권도 이런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 참 답답한 장면이네. 이 웃으면 안 되는 장면인데. 네. 예. 네. 웃지 마세요. 네. 예.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재미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 장면 정권도 이런 물러터진 정책을 계승을 예. 답답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여기서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네.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가진 그 나약함의 본질이 발현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런 새정년스러운. 네.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부르주아 정당이었다. 네네. 그 지주, 뭐 인텔리, 뭐 이런 사람들의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다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이 이승만 정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실 사회적으로는 이승만 정권 밑에서 이기붕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이 되어 그러니까 호의호식하고 부와 권력을 공유하던 네.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기득권층 이 사람들이 모두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네.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사회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못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 이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승만하고 이기병 물러났으니까 좀 당분간 괜찮아질 거 아니겠느냐. 우리 너무 심하게 닥달하지 말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 자유당 때 얘기예요. 요즘 얘기 아니에요. 예, 요즘 얘기 아니고 자유당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당 때 얘기죠. 예, 자유당 때 얘기예요. 자유당 때. 그렇지만 역사는 결코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그런 본질적인 한계를 계속 드러내게 되는 거죠. 네네. 오히려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 막 이게 자세한 그 처벌 과정 뭐 이런 거에 다 나왔는데 허정 과도 내각이나 장면 정권에서도 심지어 뭐 정치 깡패 등들한테도 처벌을 못 해요. 안 하겠다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신도환, 이마수 등한테 막 무죄가 떨어집니다. 신도환? 예. 신도환 나중에 신민당 국회의원하고 그런 그러니까요. 예. 깡패 출신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치 깡패 그 집단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무죄를 막 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자꾸 뒤처리가 점점점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 이때, 그러니까 그 4.19 당시에 당일날 막 부상당하고 그랬던 학생들, 뭐 죽은 학생들의 친구, 네. 이런 학생들이 국회에 막 난입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당연하죠. 네. 우리의 죽음의 대가는 어디에서 찾는가? 네. 뭐 이런 그 항의가 나올 정도로 장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겨우 이제 장면 정권에서 어디까지 이제 물러서게 되냐면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네. 기존 법으로 처벌하는 게 여론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우린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1960년 11월 29일 날 특별법의 제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합니다. 네. 그리고 60년 12월 13일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합니다. 느려. 12월 31일 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 공표되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막 재판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제 뭐 1961년 4월 14일이나 돼서 이제 뭐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이런 게 통과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 1년 만에. 근 1년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일 끝내기 전에 5.16이 터지죠. 그래서 예. 저는 솔직히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네. 이 사람들이 과연 적절한 처벌을 집행할 수 있었는가? 회의적입니다. 저도 회의적이죠. 네. 그렇지만 억울하긴 하죠.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점점 새로운 법들이 막 등장하고 네. 그러니까 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정신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여론의 압박이 계속 있었고 국회의원들은 점점 강력한 법을 만들기 시작했고 네. 그 법에 의해서 부정선거 관련자와 4.19 때 그 부당하게 폭력 진압을 했던 그 경찰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가는 와중에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는 거죠. 네. 이게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고 뭐 더 있어봤자 잘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오죽하면 장준환 선생도 차라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낫을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그 임시 장면 내각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을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4.19 이후에 사회 혼란상 때문에 군이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고 계급이 정체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역 때는 예. 다 죽어 나자빠지니까 20대 장군도 생기고 그랬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자꾸 적체가 되는 거야. 죽질 않죠. 승진이 안 되는 거야. 승진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민주당 내각이 너무 일을 못했다. 네. 라는 것은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장면 씨는 인격자이고 예. 돈독한 신앙인이었지만 물러터졌고 예. 그리고 이 5.16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수반으로서 마땅히 쿠데타권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칠레 아엔데 대통령처럼 그 경무대에서 죽음을 맞이하던가. 그렇죠. 예, 이래야 되는 건데 수녀원으로 찌질하게 피신해버리고. 대가 약해요. 예, 아주 비겁한 장면이었죠. 예. 오히려 5.16 군사 쿠데타로 그 정권을 훔쳐간 그 군사 정권은 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좀 더 활발하게 처벌을 해버립니다.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옳은 일은 아닌데 그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이런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포퓰리즘이죠. 예. 예. 막 잡아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 이때 아마 유명한 장면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정치 깡패들 예. 목에다 팻말 걸어가지고 조리돌림 하는 거. 그렇죠. 나는 깡패입니다 하면서 써놓고 막 시내 한바탕 왔다 갔다 하고. 그 기세등등했던 이정재가 그럼요. 그렇게 예. 조리돌림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무대학 발포 책임자 곽용주 경찰이었죠. 네. 그런 사람 사형 선고되고 네. 정치 깡패 이정재한테는 이제 막 앞에서 막 무죄 떨어지고 그랬는데 다 파기해버리고 네네. 사형 선고해버리고 그 내무장관 최인규 또 그 밑에 있던 이강학 한희석 이런 사람들 다 사형 선고하고 네네네. 자유당 총무부장 하던 박용익에게는 무기징역 선고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고대생 습격 사건과 관련 있는 그 이마수 유지광 뭐 그런 사람들한테 몽땅 기존의 판결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형 선고하고. 그렇군요. 정치 깡패들은 진짜 가혹하게 처벌을 해버립니다. 조리 돌리고 사형 선고해버리고. 만만하잖아요. 얘들이.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여론은 그 새로 들어온 군사 정권한테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시원시원하게 잘 죽인다.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 홍진기 같은 사람은 감형받아갖고 감형받죠. 나중에 뭐 언론사 사장을 하고 결국 다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한희석, 유지강은 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그렇죠. 그러나 예. 최인규, 이마수 이런 사람 죽이고 사형 확정돼서 집행하고요. 예, 또 예. 발포 사건 책임자 곽영주 아주 젊은 나이에 초고속 출세하고 그렇죠. 이승만 옆에서 갖은 알람각으로 다 끼었던 예. 그런 곽영주 사형 집행되고 사형 집행되고 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 친했던 사람들은 다 사형시켜버리고 아, 기존에 사회적으로 자산이 있고 그 세력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빼주고 그렇죠. 써먹을 수 있으니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편으로 돌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무 끈도 없고 못 배운 정치 깡패들은 줄 세워서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독재자의 처리를 또 다른 독재자가 이렇게 끝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결국 뭐랄까 우리는 그 이승만이라는 한 독재자의 최후 그 최후에 이은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다른 독재자가 와서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고 우리 사회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죠. 또 다른 독재자가 등장했으니까. 쓰레기차를 똥차가 예. 와서 치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저희 시리즈 독재유산 답사기 입장에서 보면 또 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네. 예. 원래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간다고 예고를 했습니다만 예. 뒤풀이를 해야 되겠군요. 에필로그를 한번 준비를 네네네.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진행되었던 얘기를 한번 돌이켜보고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또 하게 될 것인가 한번 짚어보고 네네. 그거를 원래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오늘 그 얘기해야 할 내용이 너무 넘치는 바람에 또 역시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는 걸로 미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